어머님, 이거 보약이니까 꼭 드세요. 제가 직접 데워드렸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밤 이 며느리가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했는지. 마시면 30분 안에 끝나는 거지? 옥부는 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빈 컵을 탁 내려놓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왜? 내가 쓰러져야 하니? 이건 67 여자가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작은 단독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대문 앞 화분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었고 마당 한쪽에는 된장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 집의 주인 김옥부는 올해 67입니다. 남편 윤상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30년 넘게 식당 하나로 아들을 키우고 부동산 세 채에 통장 잔고 수억 원까지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서서 일한 대가로 무릎이 성하질 않아 5년 전 식당을 정리했고 지금은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엔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오후엔 이웃집 밀안내 가서 수다를 떠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래서 조금은 외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외아들 윤재하는 차로 30분 거리 아파트에서 아내 이소연, 7살 딸 하린이와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눈을 반짝이던 날 옥부는 망설임 없이 목돈을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성공할게. 믿어줘. 그 한마디에 통장을 내밀었던 겁니다. 아들이니까요. 내 새끼가 잘 되겠다는데 어느 어머니가 돈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1년도 못 버텼습니다. 가맹점 계약이 엉키고 매출은 바닥을 쳤고 제아는 어머니에게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빚이 4억 원까지 불어나는 동안 옥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아의 휴대폰에는 매일같이 똑같은 번호가 떴습니다. 이번 주 이자 300만 원은 언제 넣을 거냐. 금요일까지 안 되면 방법이 없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린이가 잠든 뒤 소연이 제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텔레비전 불빛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간 진짜 끝이라고. 어머님 재산이면 빚을 갚고도 남는다고. 부동산만 세 채에 예금도 있지 않느냐고. 제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또 어머니한테 손 벌리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소연의 다음 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손 벌리는 게 아니야.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돈은 우리 거가 아니잖아. 제아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소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보험도 있다고, 어머님 몰래 당신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놨다고 5건이라고. 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냐고 소리쳤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이자를 못 내면 사채업자들이 이 집에 찾아올 거라고 할인이 앞에서 행패 부리는 꼴을 보고 싶으냐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제아는 대답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이 결국 넘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사채업자 2명이 제아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다음 주까지 원금 일부라도 안 갚으면 집이고 뭐고 다 정리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뒤 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네가 말한 방법이 뭐야? 전화기 너머로 소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소연에게는 남편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한의사 서준원이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준원은 한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평범한 한의사였지만 소연에게 깊이 빠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연은 그에게 남편이 빚 때문에 이혼도 못하게 잡고 있다고, 시어머니가 재산을 놓아주지 않아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도와주면 함께할 수 있다고 속삭이며 조종해왔습니다. 남편이 넘어온 그날 밤 소연은 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실행해도 되니 한약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원은 한약재와 구분이 안 되게 만들었다고, 고령의 지병이 있으니 의심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소연은 전화를 끊으며 웃었습니다. 다 끝나면 같이 살자는 말을 준원에게 남기면서요. 하지만 소연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리하고 재산과 보험금을 손에 넣은 뒤, 남편과 이혼하고 준원과도 정리한 뒤 혼자 돈을 가지고 사라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불륜남도 모두 소연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옥부는 이 모든 걸 모른 채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특히 심하게 쑤셔서 평소 다니던 수안의원에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 보약을 지어오겠다고 했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접수대에서 며느리가 여기서 보약을 지어갔다고 하던데, 이번엔 자기가 직접 왔다고 말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옥분 앞으로 보약을 처방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옥부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수안의원에 갔는데 보약 처방 기록이 없다더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거기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데는 보성 한의원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셨나 봐요. 아, 그래. 내가 착각했구나. 네, 어머님. 다음 주에 새로 지어서 가져갈게요. 이번엔 좋은 약재로 특별히 부탁했어요. 옥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살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의심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한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들이 무슨 짓에 동의했는지,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옥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대문 밖에서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옥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할인이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님, 보약 새로 지어왔어요. 이번엔 무릎에 좋은 약재로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 품에 달려와 안겼고 옥부는 아이의 볼에 제 볼을 비비며 불고기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손녀의 체온이 닿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오후였어요.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며 왔다고 인사했지만 눈이 어머니와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도 고개가 자꾸 아래로 향했어요. 옥부는 그게 좀 신경 쓰였지만 할인이가 팔을 잡아 끄는 바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약팩을 가지런히 넣고는 시어머니의 팔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하루에 한 팩, 전자레인지에 1분이면 된다면서요. 그 손이 시어머니 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옥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8년 전 아들이 데려왔을 때부터 참 살뜰한 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명절마다 먼저 전을 부치겠다고 나서고 시어머니 생일이면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던 며느리였습니다. 점심 식탁에 불고기와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이었어요.
며느리가 식사 중에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어지러운 적은 없는지, 가슴이 답답한 적은 없는지도 물었죠. 옥부는 걱정해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며느리의 그 질문들은 하나하나가 섬뜩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오후에 아들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더니 슬쩍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옥분의 귀에 네, 다음 주까지는 꼭이라는 말이 얼핏 걸렸어요. 무슨 전화냐고 물으니 거래처 전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들 표정이 어둡다는 건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전화 한 통에 얼굴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할인이가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졸랐습니다. 옥부는 좋다고 우리 할인이랑 자야지 하며 아이를 끌어안았고 며느리가 그럼 오늘 자고 가겠다며 자연스럽게 하룻밤이 정해졌습니다. 밤 10시 할인이를 재운 뒤 며느리와 아들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할인이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릎이 쑤시고 뒤척이다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결국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데 베란다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친구랑 통화하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 한약 확실한 거 맞지? 마시면 30분 안에 끝나는 거지. 컵을 잡은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님이 혈압이 높으니까 심장마비로 보일 거라고, 부검까지는 안 간다고, 보험금만 15억에, 부동산이랑 예금까지 합치면 20억은 넘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이 들렸습니다. 다 끝나면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거야, 알지? 조금만 참아, 오빠. 옥분의 머릿속에서 지난주 한의원 직원의 말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보약 처방 기록이 없다던 그 말, 그리고 며느리가 웃으며 다른 한의원이라고 둘러댔던 그 얼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놓인 한약팩은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독이었던 겁니다. 옥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을수록 목 안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30년을 식당에서 서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1시에 불을 끄고 남편 떠나보낸 뒤로는 그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뼈가 갈리는 것 같았지만 아들 대학 보내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집을 사고 아들 사업 미천도 대줬습니다. 그게 다 뭐였습니까? 며느리가 방금 전에 웃으면서 시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 같은 입으로 지금 저 베란다에서 30분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막은 손가락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어요. 우리 둘이 같이 산다는 말은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죽어야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옥분이 죽어야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이러는 거야. 8년을 딸처럼 여기고 살았던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부엌 찬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등이 차가운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공포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던 자신에 대한 참담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온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떨리는 다리로 식탁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목이 말라서. 며느리가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나아지실 거라고, 한약 꾸준히 드시라고 그 다정한 목소리를 남기면서요.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옥부는 며느리가 사라진 복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베란다에서 들려온 그 차가운 목소리와 지금 이 다정한 목소리가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웃음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옥부는 식탁 위에 천천히 이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 컵 안의 물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이불을 걷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할인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혀 있어서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따뜻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쪽에 한약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제 정성스럽게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옥부는 한약팩 하나에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마시면 30분입니다. 30분이면 심장이 멎는 겁니다. 손끝이 한약팩 비닐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냉장고에 윙 하는 소리만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부는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부엌에 서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란물을 붓다가 프라이팬 밖으로 흘렸습니다. 행주로 닦아내고 다시 부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하겠다며 일어서려 했지만 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빨라. 웃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볼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꼬리를 올리는데 온 힘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채지 못한 게 다행이었죠. 할인이가 눈을 비비며 나와 할머니 다리에 매달렸고 아들이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좋았을 이 풍경이 오늘 아침에는 옥분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도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약 꾸준히 드셔야 해요. 매일 한 팩씩 안 드시면 소용없대요. 알았어, 오늘부터 먹을게. 옥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할인이는 계란말이를 집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숟가락을 든 채 밥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며 살았는데 정작 자기 밥상 앞에서 밥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슬슬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옥부는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꽉 안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아이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려는 것처럼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파. 미안,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할인이를 내려놓고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으며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봐왔던 그 익숙한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라, 항상 고맙다.
당연한 걸요, 어머님.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옥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울음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렸습니다. 현관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떠났을 때도, 혼자 새벽에 국을 끓이다 서러워서 눈물이 났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해도 원망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가 간 거니까 운명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밥을 해먹이고 미역국을 끓여 날라주고 딸처럼 아끼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옥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한약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 비닐 안에 든 갈색 액체가 출렁거렸어요.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보약이라고 써있지도 독이라고 써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약팩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약팩을 냉장고 맨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이것만은 확실히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약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옥부는 방금 마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장식장 앞에 앉았습니다. 장식장 위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10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을 때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잘 살 거라고, 제아 잘 부탁한다고. 옥부는 영정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겠어. 영정 사진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남편의 웃는 얼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옥부는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모르고 있을 거야. 재아는 이런 짓 할 아이가 아니야. 며느리가 혼자 꾸민 일이야. 재아한테 알려야 해. 아들한테 말하면 아들이 막아줄 거야. 그 생각이 옥분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만은 내 편이라는 믿음, 그것 하나가 이 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약 드셨냐는 물음에 옥부는 오늘도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전화가 왔고 옥부는 매번 잘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 5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67회를 살면서 남을 속여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살기 위해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속 한약팩은 처음 그대로 한 개도 줄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르겠다는 말이었어요. 옥부는 전화를 끊자마자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한약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닷새치가 하나도 줄지 않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걸 보면 끝이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한약팩 3개를 꺼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 갈색 액체를 쏟아 부었어요. 독한 한약 냄새가 올라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빈 팩은 쓰레기 봉투 깊숙이 밀어넣고 다른 쓰레기로 덮었습니다. 싱크대를 닫고 손을 씻고 냉장고 문을 다시 열어 남은 한약팩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정돈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하기 10분 전이었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67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독을 버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 쓰레기를 숨기고 그러고도 아무 일 없는 척 웃어야 하는 자기 처지가 뼈저리게 서러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며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다고 했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볼 일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거라는 걸. 며느리는 거실에 앉기도 전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는 눈이 한약팩 위에서 멈췄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세고 있었습니다. 닷새면 5개가 줄어야 하는데 3개뿐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먹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선 며느리의 눈이 시어머니의 얼굴 위를 훑었습니다. 안색을 살피고 있었어요. 3팩이나 먹였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건지 그 의문이 며느리의 이마에 옅은 주름으로 새겨졌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어지러운 건 없으시냐고 한약 드시면 명현 반응이 올 수 있다면서 괜히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속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지켰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웃을 때마다 얼굴 근육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 걸 옥부는 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을 때 그 손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에서 힘주어 쥐어졌습니다. 다정함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손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손의 온도를 느끼며 온 힘을 다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옥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67 먹은 사람이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독을 쏟아붓고 쓰레기를 숨기고 며느리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뼈가 저리도록 서러웠어요. 그 시각 소연은 차 안에서 준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오빠, 냉장고에서 3개가 줄긴 했는데 대체 왜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준원은 한 팩이면 충분한데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마시다가 뱉었거나 안 마시고 버린 거 아니냐고. 소연이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맛도 거의 차이 없게 만들었으니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음에는 네가 직접 앞에서 드시는 걸 확인해. 소연은 전화를 끊고 핸들 위에 2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어요. 초조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재아에게 사채업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자가 안 들어오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재아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빨리 좀 해.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다음 주에 확실히 할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에는 초조함 대신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직접 시어머니 앞에서 한약을 먹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밤 옥부는 혼자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오늘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한약팩을 셀 때의 그 눈, 시어머니 안색을 후출 때의 그 눈, 손을 잡으며 웃을 때의 그 눈. 전부 같은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아에게 말해야 해. 아들한테 알리면 둘이서 함께 막을 수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만은 이 일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이 지켜줄 거라고 옥부는 아직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하면 며느리에게 들킬 수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쥐고 아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옥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감각마저 무뎌질 만큼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요일에 잠깐 볼 일이 있는데 할인이를 봐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어요. 아들도 출근이라 집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좋다고, 할인이 보는 건 언제든 좋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뛰었어요. 아들 집에 가면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증거. 며느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것. 옥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전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수요일 오전 옥부는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옥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30분이면 끝난다는 그 말, 보험금이랑 부동산 합치면 20억은 된다는 그 말.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옥분의 어깨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아들 집 현관에서 며느리가 맞이했습니다. 외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귀걸이까지 하고 화장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한 모습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할인이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걸 데워주면 된다고 2~3시간이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색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눈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웃어 보였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옥부는 현관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하얀 블라우스에 귀걸이까지 한 그 차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볼 일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베란다에서 들었던 통화 속의 그 남자, 오빠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인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쏟아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다가가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같이 놀자고 했어요. 옥분은 바닥에 앉아 아이 옆에서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가 블록으로 네모난 모양을 만들더니 손가락으로 방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집이야. 여기가 할머니 방, 여기가 할인이 방. 옥분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 방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이 작은 손으로 할머니가 살 곳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그 할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블록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아이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예쁘다, 할머니 방 크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할인이가 옥분의 무릎에 기대며 킁킁거렸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아기 샴푸 냄새가 났어요. 옥부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생각했습니다. 할인이가 낮잠에 들면 집안을 뒤져봐야 한다고. 뭐라도 찾아야 한다고. 입으로는 아이에게 대답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할인이가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안방에 이불을 깔고 아이를 눕혔어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니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덮어주고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조용한 아파트 안에 할인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 서류 뭉치, 펜꽂이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할인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아빠, 엄마, 할인이, 할머니,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크레파스 그림이었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그 그림에 멈췄어요. 할머니라고 쓴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책상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서랍을 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포스트잇, 오래된 영수증 뭉치.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 투명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묘하게 두꺼웠어요. 옥부는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 보험증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피보험자 김옥분. 사망보험금 3억 원. 가입일은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이면 재아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옥분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피보험자 김옥분. 사망보험금 5억 원. 세 번째 2억, 네 번째 3억, 다섯 번째 2억.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가슴이 한 겹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숫자, 15억. 정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시선이 진짜 멈춘 곳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가입자 란이었습니다. 윤재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옥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그 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윤재하.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받아들고 남편과 며칠을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늘 아래 바르게 서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시어머니의 사망보험 가입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보험 증권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사각사각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옥부는 의자에 앉지도 바닥에 주저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건지 서 있는 게 아닌 건지도 모르겠었어요. 전 물려 키우고 혼자 벌어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값을 매겼습니다. 15억 원. 그게 67회 동안 살아온 자기 인생의 가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국을 끓이고 무릎이 닳도록 서서 일하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버텨온 30년의 값이 보험증권 5장이었습니다. 옥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처참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만은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꾸민 일이라고, 아들에게 알리면 아들이 막아줄 거라고 지난 일주일을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서류 5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팠지만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요. 그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 할인이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보험 증권들을 재빨리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서랍 안올레 위치에 정확히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재 문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30년 장사하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떨리면서도 정확했어요. 복도로 나오니 할인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옥분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숨바꼭질했어?
그래, 할머니가 숨었었지.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옥분의 품에 안겼어요. 아이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 아이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저런 부모 밑에 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할인이를 안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이가 할머니 무릎 위에서 다시 눈을 비비며 졸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네모나게 들어와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마저 적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품 안에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 옥분을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2시가 넘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할인이 잘 있었냐고 물으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슬쩍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안색이 어떤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옥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잘 놀다가 낮잠도 잤다고 밥도 잘 먹었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30년 장사하며 별별 손님을 다 상대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속이 무너져도 겉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할인이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가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할인이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옥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등을 대고 눈을 감았어요. 윤재하. 보험증권 가입자란에 적힌 그 세 글자가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옥분을 맞았어요. 신발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30년을 버텼어요. 옥부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마른 두 눈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절망이 바닥을 찍으면 사람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너지거나 일어서거나. 옥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듯 두 눈동자 안에 단단한 빛이 차올랐어요. 그래, 이대로 죽어줄 줄 알아? 내가 누군데?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야. 남편 없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이 두 손으로 다 해냈어. 그런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옥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저 인간들에게 제대로 벌을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할머니가 지켜야 했습니다. 거울 속 옥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어요. 이를 악문 인매와 타오르는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주먹을 쥐었던 그 손을 풀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새벽을 맞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쉴 새 없이 생각이 돌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할인이를 지켜야 한다. 그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았습니다. 동이 트자 옥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한약팩 하나를 꺼냈어요. 손에 들린 그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비닐 안에서 출렁거렸어요. 이 안에 자기를 죽일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약팩을 지퍼백에 넣고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오늘은 40년 지기 친구 장미란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미란의 집은 같은 동네 빌라 2층이었어요.
40년 전 옥분이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 첫 단골이 미란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는 네 식구가 명절마다 모여 고스톱을 쳤고 남편들이 떠난 뒤에는 둘이서 서로의 제삿날을 챙겼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미란에게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입을 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도 옥분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다며 웃다가 옥분의 얼굴을 보더니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서 들어오라며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란이 보리차를 따라줬어요. 옥분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닿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입을 열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란아, 나 할 말이 있어. 미란이 옥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옥분은 찻잔 위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미란의 손에서 찻잔이 탁 소리를 내며 탁자에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한약에 뭔가 넣은 것 같아. 그리고 재아도 같이 한 것 같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아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옥분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한 의원의 처방 기록이 없었던 것, 며느리의 새벽, 통화, 보험증권 5장, 그리고 가입자 란의 아들 이름까지.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옥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 시간은 어젯밤에 끝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이 됐어요. 40년을 옆에서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옥분이 지금 며느리에게 독을 먹을 뻔했다고 아들이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그게 사실이면 당장 경찰에 가야 해. 미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전에 이 한약에 진짜 뭔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먼저야. 내 말만으로는 안 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옥분이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안에 한약팩이 들어있었어요. 미란이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친구를 죽이려던 물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둘은 집을 나서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대로변에서 골목 하나를 꺾으면 나오는 작은 약국이었어요. 한정식 약사가 이 약국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식당을 할 때부터 혈압약을 타러 다니던 곳이었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웃었지만 옥분과 미란의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옥분이 지퍼백에서 한약팩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사님,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정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한약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약을 왜 약국에서 확인하려는 건지 물으려는 눈치였어요. 미란이 나섰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일단 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식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한약팩을 뒷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팩을 뜯어 색과 냄새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일반 보약에서는 나지 않는 쓴 냄새가 났고 침전물의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옥분과 미라는 약국 의자에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정식이 뒷방에서 나왔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아는 약학대 연구실에 급히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냄새와 침전물이 정상 보약과 확연히 달라서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어요. 정밀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앉은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미란이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힘주어 잡아줬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옥분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옥분에게는 1년처럼 긴 이틀이었어요. 며느리에게서 한약 드셨냐는 전화가 또 왔고 옥분은 또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정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니 와달라고 했습니다. 옥분과 미라는 곧바로 약국으로 갔습니다. 정식이 카운터 위에 분석 결과지를 내려놓았어요. 약국에 처음 한약팩을 가져왔던 날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이 한약에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이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처럼 지병이 있으신 분이 드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보약이 아닙니다. 정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석 결과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옥분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건 일반 한약재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어르신, 이걸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옥분의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들은 그 밤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기를 바랐던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며느리가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미란이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옥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미란이 대신 답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 결과지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정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복사해서 성분명과 농도가 적힌 사본을 건넸습니다. 약국을 나온 두 사람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후 햇살이 골목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우리 조카 있잖아. 경찰이야. 강력반에서 일해. 지금 바로 연락할게. 옥분이 걸음을 멈추고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영정 사진 옆에서 밤새같이 앉아줬던 얼굴, 식당이 어려울 때 쌀 한 포대를 들고 나타났던 얼굴, 무릎 수술하고 퇴원하던 날 택시를 불러 집까지 데려다 줬던 얼굴이었어요. 미란아,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바보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었으면 어떡해. 미란의 눈에도 물기가 비쳤습니다. 옥부는 미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밤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밤부터 줄곧 혼자였습니다. 그 보름 가까운 날들이 10년처럼 길었어요. 미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옥분의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받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적한 식당 구석자리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옥분, 미란, 그리고 미란의 조카 정우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에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강력반 형사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이모에게 대강 이야기를 들었지만 옥분에게 직접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옥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미란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낮에 약국에서 독성이 확인된 뒤로 옥분의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한의원 처방 기록이 없었던 것, 며느리의 새벽 통화, 보험증권 5장, 가입자란의 아들 이름, 그리고 오늘 약사에게서 확인받은 독극물 성분.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말을 마치자 약학대 연구실의 성분 분석 결과지를 받아 읽었어요. 결과지 위에 시선이 멈추더니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한약팩도 확인했습니다. 비닐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한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이거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옥분의 등이 곧게 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현행범 체포입니다. 며느리가 직접 한약을 어르신께 권하는 순간을 잡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옥분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직접 한약을 건네는 그 순간 옥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옥분은 우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67회를 살아온 눈이었어요. 남편을 보내고 혼자 식당을 꾸린 눈이었고, 새벽마다 일어나 국을 끓인 눈이었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도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67회 살면서 무서운 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면 합니다. 우진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약을 직접 권하는 날, 경찰이 집 근처에 미리 대기합니다. 옥분이 한약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며느리가 직접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 경찰이 진입해서 체포하는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옥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냉장고 속 독이 든 한약팩을 정상 한약으로 바꿔놔야 했습니다. 옥분이 실제로 마시는 것은 독이 아니라 진짜 보약이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한약을 권하고 어르신이 마시는 장면이 확보되면 저희가 진입합니다. 다만 저희가 밖에서 안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신호가 필요합니다. 한약을 드신 뒤 며느리의 반응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준비가 되시면 거실 커튼을 2번 젖혀 주십시오. 밖에서 그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튼을 2번. 그것만 기억하면 됐습니다. 우진이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하나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며느리가 한약을 권하는 장면이 녹음되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내일 이모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남편분, 그러니까 아드님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옥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쓴 표정이었어요. 아들한테는 말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한마디에 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분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진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체념이 담겨 있는지 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옥분은 아들만은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알리면 함께 막을 수 있다고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희망이 보험증권 5장 앞에서 무너진 뒤 옥분의 안에서 아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가슴에서 떼어낸 겁니다. 피가 나도 떼어낸 겁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미란이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옥분은 괜찮다며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옥분은 웃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수월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주택가로 접어드니 하늘이 넓게 보였어요. 옥분은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 밤 이후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그 밤부터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닥만 보고 천장만 보고 냉장고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올 거라는 것도, 그 앞에서 한약을 마시는 척해야 한다는 것도, 경찰이 들이닥치는 그 순간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이제 울 시간은 끝났습니다. 주택가 골목 끝에 자기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 화분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옥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열흘 전 베란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옥분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 다음 주 소연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쓰러지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도 멀쩡했으니 소연의 초조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준원이 말한 대로 눈앞에서 직접 먹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요일 밤 소연이 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집에 가자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재아가 불안한 얼굴로 직접이라니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한약 데워서 드리는 거야. 마시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위험하지 않아? 어머님이 드시고 30분이면 끝이야.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119 부르면 돼. 아무도 의심 안 해. 소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재아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사채업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이자가 안 들어오면 아파트 가압류에 들어가겠다는 통보였어요. 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에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제발. 소연이 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라고 끝내자고. 목요일 저녁 며느리가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이 가겠다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옥분은 좋다고 할인이도 같이 오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옥분은 우진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이라고. 우진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다고, 토요일 저녁부터 집 근처에 대기하겠다고, 한약 교체는 되었냐고. 옥분은 내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옥분은 오래 다니던 수안의원에 갔습니다. 무릎 보약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한의원에서 나올 때 손에는 한약팩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짜 보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분은 식탁 위에 두 종류의 한약팩을 나란히 놓았어요. 왼쪽은 며느리가 가져다 놓은 것, 오른쪽은 오늘 직접 지어온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이 달랐어요. 라벨도 다르고 글씨체도 달랐습니다. 이대로 바꿔놓으면 며느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옥부는 며느리가 가져온 한약팩의 겉포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라벨의 크기, 글씨 위치, 비닐의 질감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라벨을 떼어냈습니다. 칼끝으로 모서리를 들어올리고 천천히 찢어지지 않게 밀리미터 단위로 벗겨냈습니다. 30년 식당을 운영하며 수천 번 식자재 라벨을 다뤘던 손이었어요. 떨리면서도 정교했습니다. 떼어낸 라벨을 정상 한약팩 위에 붙였습니다. 위치를 맞추고 기포가 생기지 않게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하나를 완성하고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한 팩, 두 팩, 세 팩. 손끝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팩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정상 보약 특유의 진한 한약 냄새만 났어요. 약사 정식이 말했던 그 이상한 쓴 냄새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맡아봐도 구분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한약 특유의 진한 냄새 속에 미묘한 차이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작업이 끝나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놓은 한약팩을 모두 꺼냈어요. 그 자리에 라벨을 옮겨 붙인 정상 한약팩을 같은 위치, 같은 간격으로 넣었습니다. 독이 든 한약팩은 지퍼백에 하나씩 넣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보관했어요. 증거물이었습니다. 법정에 설 증거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오후에 미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우진 형사가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미란이 우진의 말을 전했어요. 며느리가 한약을 권하는 장면이 녹음되면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소리가 잘 잡히는 곳에 숨겨두라고. 옥부는 녹음기를 들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장식장 위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그 뒤쪽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그 틈에 밀어 넣었어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보고 부엌에서 말을 해보고 다시 돌아와 재생해봤습니다. 소리가 선명하게 잡혔어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정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옥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옥분은 사진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미란이 돌아간 뒤 옥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열흘 전 이 거울 앞에서 주먹을 쥐었었어요. 그때의 눈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고, 버텨야 한다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몸은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갈비를 사왔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고 갈비를 재우고 당근과 밤을 깎아 넣었어요.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달짝지근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눈을 감으며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갈비찜이 될 수도 있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갈비찜이 완성되어 냄비째 식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옥부는 커튼 사이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끝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진 형사였습니다. 옥부는 커튼을 살짝 젖혀 차를 확인하고 다시 내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실 장식장 뒤에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정상 한약팩이 며느리가 넣어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독이 든 한약팩이 지퍼백에 담겨 있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6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초인종이 울릴 거였어요. 옥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67회를 살아온 두 다리가 부엌 바닥 위에 단단히 서 있었어요.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부는 앞치마를 매만지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과일 상자, 다른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뒤로 아들이 할인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할인이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옥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볼에 볼을 비비고 무겁다 무거워하며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이 식탁에서의 마지막 웃음이 될 거라는 걸 옥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갈비찜과 잡채, 시금치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들더니 갈비를 한 점 입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엄마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야.
옥부는 그 말에 웃어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빗집만 하면 저렇게 눈을 감던 아이였어요. 그게 어제 같은데 그 아이가 지금 어머니를 죽이는데 동의한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할인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자꾸 벽시계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였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할인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엄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옥부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수도꼭지 틀어지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옥분의 귀가 그 소리를 정확히 잡았습니다. 잠시 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1분 뒤 띵 하는 알림음. 옥분은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할인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따뜻했지만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컵을 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직접 데워드렸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드셔야 효과가 좋대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컵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입에 고정되어 있다는 걸. 소파에 앉은 아들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것을 마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67회의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해 옥분을 단련시킨 것 같았습니다. 컵을 들어 입에 갖다 댔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어요. 한 모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빈 컵을 탁 소리가 나도록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며느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할인이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펼쳤어요. 옛날 옛적에 하고 읽기 시작하자 할인이가 킬킬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슬쩍 벽시계를 봤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할인이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겼다며 손뼉을 치고 할인이가 한 번 더 하자며 졸랐어요.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안한 눈으로 아내를 봤어요. 며느리가 눈짓으로 기다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멀쩡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기는커녕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원이 30분이면 된다고 했었어요. 왜 아무 일이 없는 건지 며느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좀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긴장된 얼굴로 이쪽을 봤어요.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옥분은 소파에서 잠든 할인을 안아 안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방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이 궁금한 것처럼 커튼을 젖혔습니다. 한 번, 두 번. 골목 끝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우진 형사가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옥부는 커튼을 내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67회를 살아온 눈으로 며느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왜? 내가 쓰러져야 하니?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신호를 보낸 지 채 1분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옥분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우진 형사와 경찰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우진 형사가 성분 분석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약에서 심장 독성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부인할 건지 물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어요. 며느리가 몸부림쳤지만 경찰관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진 형사가 아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윤재아 씨, 당신도 살인미수 방조 및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옥분을 봤어요. 엄마, 나는. 옥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옥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가 젖을 물리고 등록금을 대고 사업 미천까지 쥐어줬던 그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옥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할인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거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분은 할인이에게로 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할인이가 할머니 목을 2팔로 감싸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옥분은 경찰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현관을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옥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옥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 눈물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우진 형사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장식장 뒤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오늘은 제가 직접 데워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갈비찜 냄비가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만화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흐느낌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옥분은 소파에 앉아 할인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옥분은 같은 리듬으로 등을 두드렸어요.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잠들 때까지 옥분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할인이를 재우고 있던 그 시각, 준원의 한의원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야간 진료 중이었어요. 대기실에 환자 2명이 앉아 있었고 준원은 진료실에서 침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준원은 바늘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준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는 사이에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어요.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한의원에서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거였습니다. 준원의 한의사로서의 삶이 그 순간 끝났어요.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소연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우진 형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약은 그냥 보약이라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우진이 성분 분석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심장 독성 약물이 고농도로 검출됐다는 결과지였습니다. 소연의 눈이 흔들렸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우진이 압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의 것이었어요. 준원과의 통화 기록이 최근 한 달간 127건이었고 메신저 대화 내역도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메시지 내용을 한 줄씩 읽었어요. 이번 한약 확실한 거지. 30분이면 끝나. 다 끝나면 우리 같이 살자. 한 줄이 읽힐 때마다 소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읽히고 나서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재아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어머니의 사망보험 5건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궁당했어요. 재아는 아내가 먼저 얘기했을 때 거부하지 못한 거라고, 결국 동의한 거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독살하려는 계획에 동의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재아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냐는 말에 재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 내려놓았습니다. 우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다고, 당신이 몰랐던 부분이 있다고. 소연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메신저 대화 기록이었어요. 소연과 준원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다 끝나면 둘이서 새 출발하자는 말, 남편은 빚쟁이니까 이혼하면 된다는 말. 재아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갔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진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소연이 준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용만 하면 된다는 말, 시어머니 처리하고 보험금 받으면 이혼할 거라는 말, 그 바보가 뭘 알겠냐는 말. 재아의 무릎이 꺾이듯 의자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빚에 쫓기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함께 죽이자고 부추긴 그 여자가 처음부터 자기까지 이용하고 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할 사람은 이 조사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속은 것은 재아였지만 어머니를 죽이는데 동의한 것도 재아 자신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조사실에서 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도와준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소연의 말을 믿었다고, 도와주면 함께 살 수 있다고 해서 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진이 진실을 알려줬어요. 소연이 처음부터 남편도 준원도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것, 돈을 손에 넣으면 혼자 사라지려 했다는 것. 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소연이 자기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했던 건지, 그 질문이 준원의 입에서 나왔지만 돌아온 것은 조사실의 침묵뿐이었어요. 준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 사랑이라 믿었던 것, 전부가 이 형광등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며칠 뒤 법정이었습니다. 옥분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란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등을 곧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소현 계획적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 소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끝까지 시어머니가 재산을 안 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서준원 살인미수 공모 및 독극물 조제 혐의로 징역 10년. 수사 초기 자백하고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이 감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준원이 피고인석에서 소연 쪽을 바라봤어요.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법정 안에 누구도
그 눈물을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윤재하 살인미수 방조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쾅! 그 소리가 옥분의 가슴에도 울렸어요. 아들이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옥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분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워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새벽마다 국을 끓여 먹이고 등록금을 모아 대학을 보내고 사업 미천까지 쥐어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수갑을 찬 채 법정 문 밖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입술을 깨문 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옥분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옥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옥분은 창가에 멈춰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법원 앞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눈물이 한 줄기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옥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블라우스 위에 떨어졌어요. 미란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옥분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미란의 얼굴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미란이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현관을 나섰어요. 밖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옥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까지 공기가 차올랐어요.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그 밤부터 제대로 숨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독을 버리면서도 보험 증권을 발견하면서도 법정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가슴 어딘가가 항상 조여 있었어요. 그 조임이 지금 이 한 번의 숨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67회를 살아온 이 몸이 아직 여기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옥부는 가정법원에 할인이의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수감된 상황이었고 옥분이 유일한 직계 가족이었어요. 법원은 승인했습니다. 임시로 맡겨뒀던 곳에서 할인이를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인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옥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할인이의 작은 심장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쿵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심장 소리가 옥분을 살린 겁니다. 보험 증권을 발견하고 무너질 뻔했을 때도 며느리 앞에서 한약을 마시는 척할 때도 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옥분의 옷깃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옥분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건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할인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잘못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한동안 못 와. 대신 할머니가 할인이랑 같이 살 거야. 정말? 할머니랑?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옥분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며칠째 얼어있던 가슴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오래 살았던 단독주택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약팩을 냉장고에 넣던 부엌 베란다에서 통화를 엿들었던 그 자리,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그 타일.
집 구석구석에 그 밤의 기억이 배어 있었어요. 이 집에서는 새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해가 잘 드는 집이었어요. 이삿짐을 풀고 할인이 방을 꾸며줬습니다. 분홍색 커튼을 달고 작은 책꽂이를 놓고 벽에 동물 그림 스티커를 붙였어요. 할인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여기 내 방이야? 그래, 할인이 방이야. 할인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침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커튼을 만져보고 책꽂이에 꽂힌 동화책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옥부는 문틀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작은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할인이를 키우려면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지만 그건 할인이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고 싶었어요. 옥부는 5년 전 정리했던 식당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점심 장사만 하기로 했어요. 오전 11시에 열고 오후 3시에 닫으면 몸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작은 상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보증금을 내고 주방 설비를 들이고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정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옥분이 30년 동안 가장 잘 만들어 온 것들만 올렸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는 시간을 줄이고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준비는 앉아서 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11시부터 3시까지 고작 3팀. 하지만 옥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5년 만에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옥분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옥분은 생각했어요. 30년 전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반가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다시 여셨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이 커졌어요. 맛이 그대로네요. 옥분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며느리 앞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던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볼 근육이 돌덩이처럼 무겁던 그때와는 달랐어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매일 점심에 와서 된장찌개를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돈을 내려는데 옥분이 손을 저었어요. 40년 지기한테 밥값을 받으면 내가 사람이냐. 미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약사 정식도 가끔 들렀고 어느 날은 우진 형사가 사복 차림으로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비우고는 이 맛이면 장사 안 될 수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웃었어요. 이제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던 그때와는 달랐어요. 우진이 밥을 비우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옥부는 대답 대신 반찬통 하나를 싸줬습니다. 집에서 드시라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한다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할인이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옥분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아이의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할인이가 고개를 들어 옥분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이렇게 물었어요. 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문득 이 질문을 했습니다. 물을 때마다 옥분의 가슴이 아렸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직 엄마와 아빠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할인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할인이 꼭 지켜줄게. 할머니 사랑해. 나도 우리 할인이 사랑해. 할인이가 옥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림자와 손녀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할인이가 신발을 벗고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먹어? 뭐 먹고 싶은데? 할머니 계란말이. 그래, 만들어줄게. 옥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계란을 깨고 파를 송송 썰어 넣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어요. 30년 식당 경력의 손놀림이었습니다. 계란물이 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어요. 할인이가 식탁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엌에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였어요. 옥분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인이가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어릴 때 갈비찜을 먹으며 눈을 감던 그 모습과 겹쳤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큰했지만 옥분은 웃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좋은 기억만 남겨줘야 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재운 뒤 옥분은 베란다에 섰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오래전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었던 곳도 베란다였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와 절망이 아직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베란다는 달랐습니다. 이 집은 그때의 집이 아니었고 이 바람은 그때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난간에 두 손을 올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옥분 자신에게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장사하려던 것들아, 잘 봐라. 나는 살아있다. 별빛 아래에서 옥분이 웃었습니다. 67회를 버텨온 여자의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갈 겁니다. 식당 문을 열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을 겁니다. 할인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을 겁니다. 무릎이 쑤시면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됩니다. 옥분은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할인이 방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옥분은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옥분은 버텨낼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식당에서 서서 일하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을 살린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국을 끓이던 손이 다시 칼을 잡았고 40년 동안 옆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고 할머니 방을 만들어준 작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